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보험 이론 및 실무 1의 고유희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제4장 의료전달 체계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5장 의료수가 및 진료비 본인 부담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5장을 이제 오늘도 쭉 이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우리 앞에서 이제 그 의료수가라는 거는 환자가 내는 본인 부담금에 공단에서 지급하는 급여비를 합쳐서 의료수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의료수가라는 거는 상대가치 점수에다가 환산 지수를 곱한 건데, 이제 그 상대가치 점수라는 거는 우리 병원의 자원의 양과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해당하는 각각 병원의 위험도를 합해서 점수를 매긴 거를 상대가치 점수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에 환산 점수는 이제 점수당 단가라고 해가지고 매년 이제 공단하고 의학계하고 이렇게 협의를 통해 가지고 매년 계약을 1년씩 체결을 하는 이 점수, 행위에 대한 점수당 단가를 환산 지수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의료 수가가 이제 행위별 수가제가 이제 기본인 거죠. 그래서 행위별 수가제의 장단점, 그 다음에 DRG. 그래서 DRG는 4개의 진료과와 7개의 질병군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심포괄 수가라고 해가지고 행위별 수가와 DRG의 장점을 모아놓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포괄 수가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이어서 이제 나머지 의료수가 계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산정 근거라든지 본인 부담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마지막에 의료수가 계약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환산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 보시면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한다. 그래서 매년 연말에 모여가지고 이제 계약을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공단 측에서 이제 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공단 측의 내용을 이제 합의를 하고 나올 테고, 의학계에서도 의사협회라든지 병원협회, 약사회 이런 이제 각 의학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되면 이제 합의가 되면 수가 계약이 되면 확정이 되는 거고, 만약에 수가 계약을 해서 양측에서 아무래도 합의점이 마땅치가 않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학계에서는 당연히 환산 점수, 단가당 점수당 단가를 좀 올려주기를 바라겠죠. 그죠? 그래서 매년 조금씩 올라가기는 하는데, 그거를 좀 더 올려달라라고 했는데, 공단에서 이제 합의를 안 한다던가, 이러면은 이제 그 보류로 나중에 다시 한다, 이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이 건정심,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냥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그 점수당 단가는 바뀐다. 그리고 이게 몇 년, 5년, 10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매년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만약에 이제 병원에서 보험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 새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수입약품이라던가 아니면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이런 이제 치료 행위 이런 것들은 그냥 무조건 100% 이거는 그냥 비급여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급여가 되지 않는 새로운, 여기 보시면 새로운 행위 시술이라든지 치료 재료라든지 아니면 의료 장비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신의료기술 평가에 들어가 가지고
가지고 이제 신청을 해서 심의에 거쳐서 이제 통보받은 대로 이제 이게 보험급여가 될지 아니면은 뭐 아직은 보험급여가 안 되니까 비급여가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보시면 신청은 어디에서 요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청할 수가 있냐면요, 요양기관 병원에서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의학 관련 단체라든지 치료 재료의 제조업자,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경우는 이제 제조업자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신약 같은 거를 수입하는 수입업자, 이런 사람들은요, 요 신청을 여기 보면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심평원에다가 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신규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약제나 장비나 기술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을 살펴볼 건데, 자, 종별 가산율이란 우리 제3장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좀 배웠었어요. 그래서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서 의원급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의원, 병원, 종합병원, 그 다음에 상급 종합병원, 이렇게 종별에 따라서 요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투자 비용이라든가 인력 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행위료에 대해서만 이제 기억하세요. 행위료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가 종별 가산율이다. 그래서 종별 가산율은 행위요양급여 비용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 거는 여기 보시면 약가라든지, 그러니까 약제비라든지 재료대 이런 것들은 종별 가산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에서 약가를 쓰거나 재료대를 쓰는 거하고 상급 종합병원에서 쓰는 거하고는 크게 차이가 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종별 가산율은 위에 있는 것처럼 투자 비용이나 인력 운용에 대한 보상 차원이기 때문에 약대 재료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종별 가산율을 이용한 진료비 계산은요, 다 합쳐요. 그래서 모든 행위 분류 항목에 대한 점수에 따라서 그 점수당 단가 환산지수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금액을 합산한 다음에 그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서 우리가 그 퍼센트를 가산하는 것을 종별 가산율이라고 하는데요. 자, 종별 가산율은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 3장 할 때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왜냐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을 딱 기본으로 해서 30%라고 딱 기준을 잡으시고 5%씩 이제 감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은 30. 자, 이거는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거예요.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급여는 다 다르기 때문에, 자,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종별 가산율은 상급 종합병원은 30에서부터 해갖고 5%, 5% 이렇게 감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의원은 15%를 가산하게 되는 게 이 종별 가산율인데요. 이 종별 가산율에서 제외되는 곳이 있죠. 여기 보시면 약국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 한국희귀 필수 의약품 센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이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산원이라든지, 조산원 같은 경우는 거의 정액제로 가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건기관이 있죠. 물론 이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런 곳은 그 가산율이 붙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종별 가산율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이냐, 그 다음에 건강보험에 대한 가산율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제외되는 곳은 어디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아까 제가 건강보험부터 해서 산재보험은 다 종별 가산율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별 가산율은 산정 근거는 건강보험하고 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에 고시된 대로 이제 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산재보험은 고시기관이 고용노동부였었잖아요. 그리고 자동차보험은 국토교통부였었습니다. 자, 행위별 가산율을 보시면 기술료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기술료, 그 다음에 약가, 그 다음에 특정 재료대. 그래서 좀 예외되는 것들도 있어요. 재료대 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정 재료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약가하고 특정 재료대는 상한가 이내에서 실구입가를 다, 의료기관에 상관없이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자, 건강보험은 앞에서 나왔었죠. 상급 종합병원을 30%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5%씩 감산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요. 자, 기준이 22%예요. 22%에서 4%, 3%, 4% 이렇게 감산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의료급여는 22를 기준으로 해서 4 빼고 그 다음에 3 빼고 그 다음에 다시 4를 빼시면 이렇게 18%, 15%, 11%가 돼요. 이게 조금 암산하는 방법이 다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22, 18, 15, 11 이렇게 외우는 것도 좋지만 그냥 21을 기준으로 해서 4, 3, 4 이렇게 기준을 해놨다가 나중에 문제 풀 때 조금 풀어서 푸시면 되겠죠. 그래서 의료급여는 아무래도 건강보험에 비해서는 가산율이 좀 적죠. 아무래도 의료급여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재보험하고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에 비해서 가산율이요. 여기 보시면 의원은 똑같죠. 네, 의원은 15%인데 병원도 큰 차이는 없어요. 네, 20%, 21%. 근데 종합병원하고 상급 종합병원이 가산율이 조금 산재하고 자동차 보험은 좀 높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의료 전달 체계에서 예외되는 그 환자였었잖아요.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산재 지정 병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산재 지정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치료를 받다가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가산율이 좀 높아져 가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 4, 3, 2, 1 이렇게 앞에 자만이라도 조금 외워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은 이제 그 종별 가산율이 막 단골 문제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제 기본은 건강보험하고 의료급여인데요.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은 그냥 앞자리만 4, 3, 2, 1 이렇게 조금 외워 놓으셨다가 다른 거하고 종별 가산율이 조금 차이가 있구나. 요 정도만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가하고 재료대는 이제 종별 가산율이라든지 이제 보험 종류에 따라서 똑같이 차등 지급하지 않고 이제 같이 이제 실구입가, 그러니까 상한가 이내 실구입가로 계산을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급여하고 비급여 진료비가 있는데요. 이제 보험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평가위원회에서 해당 서비스나 아니면 약제나 치료 재료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비용 대비 얼마나 경제적인지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거에 좀 소요되는 비용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결정을 해서 고시를 하게 되는 게 이 보험급여 진료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급여가 있죠. 이제 보험급여에서 제외되는 이런 이제 비급여 진료비 같은 경우는 각 병원에서 이제 비급여에 해당하는 어떤 이제
그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병원은 얼마로 책정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고시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은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병원별로 가격 차이가 있는 게 이 비급여다. 그래서 보험급여는 종별 가산율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 상대가치 점수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좀 일정한데 비급여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거. 자,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 방식을 보면 이제 크게 행위별 수가제가 있고요. 이제 줄을 이루는 곳이죠. 네, 줄을 이루는 게 행위별 수가제고요. 자, 포괄수가제가 있는데요. 포괄수가제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이거죠. 질병군별 정액제. 그래서 7개 질병군을 진단을 내리면 그거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주겠다라는 게 포괄수가제 DRG인데요. 여기 보시면 요양병원 입원 환자가 살짝 다르죠. 요양병원 입원 환자 같은 경우는 일당 정액제예요. 그래서 며칠 입원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그 진료비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수가제도 질병군에 해당하는 거느냐 아니면은 요양병원 같이 일당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느냐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뒤에서 DRG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일당 진료비가 있어요. 그래서 진료비가 환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의료급여 환자에서 그 정신건강의학과로 입원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일당으로 그러니까 환자마다 진료비가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를 일당으로 해가지고 입원 진료를 이제 책정을 해가지고 진료비를 지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적용 범위도 의료급여 환자이고 또 그 과도 정신건강의학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병원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요 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위별 수가제 같은 경우도 이제 입원이나 외래 진료에 따라서 정액으로 이렇게 이제 지불하는 것도 있고 정률로 지불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DRG 같은 경우는 우리 진단명에 따라서 당연적으로 적용이 되는 이런 이제 체계를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규 수가 개설이라든지 수가 변경이라든지 수가 관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건데요. 우리 그 병원에서 새로운 신규 수가를 개설을 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닥터가 왔어요. 새로운 의사가 왔을 때 그 의사는 나는 이런 그 약제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런 이제 행위 이런 것들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또 수가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보험 혜택이 되는지 비급여인지 그 다음에 요거는 코딩을 할 때 어떤 코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여기 보시면 내부 결제를 한 다음에 내부 결제를 취한 다음에 해당 부서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다 그럼 정형외과 부서에 수가 코드라든지 수가 그 다음에 보험 사항 그래서 보험 사항이 뭐 이 약제 같은 경우는 용량이 어느 정도까지 그 다음에 횟수는 어느 정도까지 보험 인정이 된다 이런 것들을 통보를 좀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뭐 약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나머지 있고 행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냥 무조건 임의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의대로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 심평원에서 요걸 이제 삭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신규 수가를 개설했을 때는 내부 결제를 다 받은 다음에 해당 부서에 꼭 요 나머지 것들을 통보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특정 재료라든지 약품 같은 경우에도요, 이렇게 구매나 약사 뭐 이런 이제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내부 결제를 받은 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당 부서에다가 수가 코드가 몇 번이다, 수가는 얼마다, 그 다음에 보험 인정 기준은 어느 정도다 라는 것들을 통보를 꼭 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설을 했거나 변경을 했을 때는 꼭 해당 부서에, 그러니까 심사를 할 때 심사 담당자만 계속 코딩을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다 코딩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수가 관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병원에서 의료 수가 관리를 하는 것이 병원 경영이라든지 아니면 수익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을 못 받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굉장히 좀 수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뭐 그런 것도 있거든요. 똑같은 타이레놀이라고 하더라도 타이레놀의 용량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그 수가, 이 타이레놀에 대한 수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조금씩 제약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살펴서 어떤 수익의 창출에 조금 도움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 수가 관리라든지 전담부서 전담자, 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것들, 그래서 새로운 수가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꼭 신중하게 수가 관리를 이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정기적으로 보면은 수가 발생한 해당 부서에 가가지고 수가가 잘 코딩이 되고 있는 건지 조금 합의를 하고, 이제 그 합의를 하면서 점검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걸로 바꿔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협의를 통해서 우리 병원만의 수가 코드집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따로 정리를 해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OCS에서 우리 이제 전체 공지로 올려가지고 이제 그 모든 해당 부서만이 아니더라도 계속 이제 변경될 때마다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비급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비급여는 그냥 쉽게 보험급여가 안 되는 거를 비급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비급여에 대한 정의는 보험급여에서 제외되는 질병이나 부상의 목적이 아니거나, 그러니까 어떤 그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질병, 부상,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게 안 되거나 아니면은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그러니까 이 질환 때문에 뭐 일을 못한다던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던가 그러면 당연히 보험급여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질환이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이제 보험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이 효과를 볼 수 있고 당연히 치료를 받아야지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보험급여가 아닌 이런 경우는 여기 보시면 전에 환자가 부담하도록 그래서 보험에서 제외를 시킨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비급여의 종류를 보시면 상급병실료죠. 그래서 특실이라든지 1인실이라든지 아니면은 성형술인데 우리 치료적인 목적이 아닌 성형술, 이런 것들 해당하는 거고요. 우리 일반 건강 진단이 있잖아요. 일반 건강 검진이 있는데 그거를 떠나서 그냥 본인이 원해서 하는 종합 건강 검진이라던가 예방접종도요. 우리 제가 지난번에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필수 예방접종은 보험급여가 되죠. 그런데 선택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비급여 항목에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것들은 아실 테고, 우리 내시경 검사 같은 경우도 그 수면 내시경, 그래서 이제 진정 내시경 같은 경우도 요 수면 내시경 할 때 그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경우는 다 비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뭘 볼까요? 우리 피부나 비뇨기계 질환에서도 질환이기는 한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을 치료를 받았을 때도 우리 비급여에 해당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진단서 발급료가 병원마다 이렇게 비급여로 해가지고 우리 병원은 어떤 진단서는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그 홈페이지라든지 환자분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보여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비급여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나이나 질환에 따라서 뭐 보험이 해당이 되는 게 있고 보험이 해당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급여 같은 경우는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코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근데 비급여 같은 경우는 제가 환자한테 이제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의료기관 개설자는 여기 보시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사항이라던가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 그래서 비급여 비용에 대한 거는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IT 국가다 보니까 병원 홈페이지에 이제 고지를 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환자로부터 이제 의료기관이 징수하는 이런 이제 진단서라든지 아니면은 환자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여행을 가서 이제 뭐 어떤 다치셔가지고 그 근처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지역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오실 때 그런 거 많이 끊어달라고 하시잖아요. 진료기록부 4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검사한 것들을 요즘은 이제 CD로 많이 구워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 이런 것들은 거의 접수 창구 옆쪽에다가 이제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게시를 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급여 항목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병원별로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게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급여가요. 여기 보시면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치료적, 제도적, 선택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적 비급여 같은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비급여로 정해진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대표적인 게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합병증이라든지 아니면 치유 기간을 조금 단축시키는 이런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데 현재는 좀 비급여로 이렇게 예외를 시켜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외 충격파 치료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스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비급여로 이렇게 책정이 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치료적이기는 했지만 이제 비급여가 해당이 되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도적 비급여가 있습니다. 제도적 비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상급 병실료라든가 아니면 진단서 발급료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얘는 비급여로 이렇게 이제 제외를 시켜놨다. 보험급여에서 제외를 시켜놨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선택적 비급여 같은 경우는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의 치료라던가 아니면은 신체적 필수 개선 등을 목적으로 이제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라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떤 거는 이제 진짜 어떤 그 안과 질병 때문에 해야 되는 이런 경우는 이제 보험이 되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뭐 미용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개선 목적으로 한다 뭐 이러면은 이제 비급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거 선택적 비급여 같은 경우는
진단에 따라서 이제 의사가 이제 프로그레스 노트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보험급여가 있고 비급여가 있었는데 전액 본인 부담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코딩을 달리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원래는 보험 수가에 해당이 되는 항목인데 이 옆에 예에 들어있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공단에서 이렇게 그 진료비를 주는 게 아니라 전액 본인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 그 의료 전달 체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건강보험은 2단계 진료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3단계 의료 절차를 거쳐서 요양급여 의뢰서라든지 의료급여 의뢰서 이런 것들을 발급받아서 단계별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 그러면 100% 본인 부담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응급의료관리료인데 응급의료관리료는 원래 보험 혜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응급 증상 진료 대상이 아닌 사람이 응급의료를 이제 받으시면 그것도 100대 100으로 본인 부담금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요렇게 이제 보험 인정 기준 초과가 됐다.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약가라든지 기술 같은 경우는 보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부서로 다 고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초과가 되는 것들은 당연히 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이제 필요에 의해서 초과를 했다 그러면은 환자나 보호자분들한테 이거는 보험 인정 기준에서 초과가 됐다 그러면 초과한 거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라는 거를 반드시 설명을 하고 처치에 들어가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